안녕하세요. 쓸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 어렵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 같은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에서 금실 좋은 부부로 유명했을 만큼 저는 아내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했어요. 집안끼리의 소개로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것이었지만 저는 아내의 성숙함과 총명함을 너무나 좋아하고 존중했고 아내 역시 그런 저를 믿고 따르면서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빤히 보이는 만큼 저는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자 매 순간 노력했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넘게 서로 보듬고 살아온 만큼 저는 아내에 대한 상실을 겪고 난 뒤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아내의 꿈을 꾸었고 눈을 뜨고 있는 순간에도 아내의 환각이 보일 정도였죠.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다 쓰러지기도 했어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진정 사랑했는지 아니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유독 걱정해준 사람이 있다면 제 큰 아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돌도 채 안 된 손녀를 키우며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던 아들은 자기도 이리저리 바쁠 텐데 아내를 잃은 저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죠. 제가 하루하루 힘겨운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큰아들이 그만큼 저를 신경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깊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떠난 아내를 대신해서 반찬을 만들어 두고 가기도 하고 가끔은 며느리와 손녀까지 데려와서는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늘 밝게만 웃을 수는 없었지만 큰아들의 노력 덕에 그래도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무슨 소리 하는 게냐? 너야 내 자식이라 괜찮지만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난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러니 내 걱정하지 말거라. 앞으로도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갈 제가 걱정됐는지 큰아들은 제가 본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그 고운 마음씨는 너무 고마웠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큰 아들과 같이 사는 것이 달갑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면 늙어서 적적하지도 않고 좋았겠지만 큰아들이 본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만큼 며느리와 손녀가 저랑 사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였어요. 뭐 손녀야 어리니까 그렇다 쳐도 며느리는 시아버지 모시고 살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좋아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떠난 아내 때문에 외로운 노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염치는 있었습니다. 너희도 너희끼리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되겠냐?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지금처럼 가끔씩만 찾아와서 말동무 해주렴. 아버지, 와이프도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마음이 많이 놓일 것 같고요. 아버지 한 분 더 오신다고 해서 힘들어지는 것 하나 없으니까 저희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아들은 몇 번을 거절해도 여전히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말로 저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일지언정 현실적으로 저랑 따로 사는 게 아들네는 훨씬 편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의 마음을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하나뿐인 손녀를 생각해서 계속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아내가 떠나고 저 혼자서 남은 삶을 살아가기에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이렇게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더 거부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큰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며느리를 보면 아이가 참 세심하고 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아도
짧은 만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함께 살게 되니 며느리는 여간 똑부러지고 현명한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 좀 보태서 제 아내 젊을 적 같았죠. 제가 딱 아내의 그런 모습에 반했거든요. 동의를 했다고는 해도 제가 있어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을 텐데 며느리는 그런 티 한 번 제 앞에서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님이랑 함께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오히려 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죠. 아들 녀석이 좋은 놈인 만큼 며느리도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부부를 볼 때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죠. 저도 그런 며느리와 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둘이 바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 밥도 차려주고 할아버지로서 함께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건 혼자 할 것도 없고 적적한 저에게 있어 좋은 일이었죠.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하면서 따르는 손녀만 봐도 기운이 펄펄 넘쳤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큰 아들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와도 그리고 손녀와도 정을 많이 쌓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눈 감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나 아내가 떠난 것처럼 새로운 비극은 미처 제가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오더군요. 아버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눈물 섞인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집에서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급하게 손녀를 안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독착한 병원의 광경은 참담했어요. 아들 녀석의 머리 위로 하얀 천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아 허망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느라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대신해서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심장마비라고요. 아침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새벽 늦게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먼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선 아들이 반나절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줄은 저희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병원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엉엉 울었고 아들을 잃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덮은 천만 살짝 거둔 채 창백해진 아들의 얼굴만을 많이 들여다보았고 아빠를 잃게 된 아직 어린 손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엄마 곁으로 가 옷자락을 당기기 바빴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은 아들의 흔적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을 잃은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도 남편을 잃은 것이니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손녀를 키우려면 며느리가 아들을 대신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티를 내려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고 어쩌다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게 되면 안에서 눈물을 훌쩍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그 자리를 피했고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평소와 같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티를 내면 며느리가 더 무너질 것을 걱정한 저의 배려 아닌 배려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는 저 역시 집에서 평소와 같이 지내며 손녀를 돌봤어요. 이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아들의 흔적과 떨어지게 되면 저도 아들의 죽음을 더 선명하게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와 산다고 하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올 법한 파렴치한 시아버지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었기에 저는 아들이 죽고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저 혼자 살만한 집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가진 돈에 맞춰 하다 보니 빠르게 집을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죠. 며느리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슬슬 나 혼자 살 집을 찾아야겠다. 아무래도 성우도 없는데 내가 너랑 사는 거 모양새가 안 좋지 않겠니?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잡을 테니까 나 나가고 나서도 가끔씩 보자꾸나. 나도 손녀가 그리울 테니. 저는 며느리도 그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들이 없는 지금은 며느리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제가 불편할 테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예상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어차피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할 것도 아니에요. 떠난 성우 씨 생각 가끔씩 하면서 지수랑 오손도손 살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모시고 살고 싶어요. 아버님도 멀리서 가끔씩 보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곁에서 손녀 커가는 것 보는 게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며느리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성우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너무도 고맙게 받아들였을 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랑 나랑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게 남들이 보기 어떻겠니? 아무리 지수가 있어도 좋게 보이진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시선 받기 싫다. 그리고 괜히 너나 지수한테 안 좋은 영향 주는 것도 싫고. 매일같이 곁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러기 힘든 상황이니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 가끔씩만 만나주면 충분해. 그러나 며느리는 생각보다 강경했어요. 제가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라도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니까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제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둘이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워요. 제가 만약 친정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지수 데리고 친정 가서 살겠지만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의지할 어른이라고는 아버님뿐이에요.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을 할 적에 들었던 건데 며느리 부모님은 며느리가 대학교를 다닐 시절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 어린 나이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야 했어요. 당시 그런 며느리의 사정을 알게 된 저와 아내는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워낙 씩씩하고 싹싹한 며느리였던지라 평소에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꺼내니까 새삼 실감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희 지수도 아직 어리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크기만 했어도 아버님께 이런 부탁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당장 성우 씨 빈자리를 저 혼자 다 채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수를 정말 친딸로 생각해 줄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가족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지수에게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 말씀이 이해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함께 있어 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이에요, 아버님.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호소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당장 집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일단 저는 집을 알아보는 것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한동안은 조금 더 며느리네 집에서 손녀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물론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주변에서 제가 아들이 죽은 뒤에도 며느리랑 사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 어떤 것을 계기로 알게 된다면 분명 안 좋은 소문이 퍼질 것이니까요. 그러나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었기에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을 나가서 따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살아야 하는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지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손녀가 웬일로 저랑 자겠다고 제 엄마 손을 뿌리치고는 제 방으로 오더군요. 할아버지랑 자는 것은 지금껏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손녀와 함께 누운 뒤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코 고는 소리가 나더군요. 손녀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이 보이더군요. 죽은 아들을 그리며 잠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문득 아들이 하늘에서 제가 며느리와 손녀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 하늘에서 아들이 신호를 보낸 걸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제 상상에 불과해 보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날 밤 문득 든 상상 때문에 저는 손녀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같이 있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손녀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그 집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 며느리는 무척이나 좋아하고 안심했죠.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사는 건 제 생각보다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주변에 제대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친구 녀석들은 매번 동네에서 만나고 집으로 누구를 데리고 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숨기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전부 좋은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나쁠 게 없었죠. 평일에는 며느리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저녁 시간 전까지는 늘 손녀와 둘이 시간을 보내고 며느리가 퇴근한 후 그리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지내거나 아니면 저 혼자 따로 나가 근처 경로당에서 친해진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전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아둔 돈이 있었고 며느리도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사는 게 넉넉하지는 않았을지언정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 서류 낼 것이 생겨서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살아생전 아들 녀석이 저에게 컴퓨터 하는 법을 알려주고 밖에 나가기 힘들 때 집에서 혼자 심심하면 인터넷으로 고스톱이라도 치라고 이것저것 얘기해 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도 제법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편입니다. 인터넷 창을 켜고 검색창에 서류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키보드를 치는데 검색창 아래에 며느리가 검색한 듯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검색 기록에 눈길이 간 저는 멈칫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단순히 검색을 해본 게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다만 검색 기록들이 수상해 보였죠. 며느리가 검색한 것들은 전부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속받는 방법, 재산 상속 방법, 시아버지 재산 며느리에게 상속, 심지어 그 기록은 한 달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 사무소와 관련된 검색 기록까지 있었어요. 그 기록을 찾아서 하나하나 눌러보니 상속과 관련해서 경력 많은 변호사들이 주로 있는 법률 사무소였죠. 당연히 저는 이상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대체 며느리가 어떤 이유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그것도 시아버지 관련된 재산 상속을 검색해 볼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 검색 기록들만으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거의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고 그리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재산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합니다. 평소 살면서 그런 티를 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검색 기록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더군요. 혼자 자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어 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죽고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하고 있을 무렵 며느리가 손녀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식으로 말하며 저를 붙잡고 함께 살자고 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어쩐지 그조차도 제 재산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집가서 멀리서 살고 있는 딸이 있고 만약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대부분 딸에게 넘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에게 아예 아무런 재산을 남겨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손녀도 며느리에게도 나름대로 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도 며느리가 먼저 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의심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달갑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저의 건강을 챙겨준다고 홍삼도 자주 사오고 보약을 지어오는 날도 많았고 어떨 때는 외국에서 유명한 영양제라면서 저에게 선물한 적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배려들이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가 주는 것을 족족 빼지 않고 다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검색들을 한 걸 알게 된 뒤로는 며느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저를 걱정해도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멀쩡해. 그러니 약 같은 거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제가 괜찮다고 해도 며느리는 꾸준히 이것저것 저를 챙겨줬는데 그조차 오히려 제 건강을 악화시키는 꼼수가 아닌지 너무 의심이 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며느리와의 대화를 줄여나갔어요. 며느리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도 배부르다는 핑계를 대거나 이미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리를 피했고, 거실에 며느리가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일부러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런 저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고는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들 핑계를 댔습니다. 조금 우울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면 며느리는 금방 알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었어요. 하루하루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살면서 며느리가 그런 검색을 미리 해본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몇 번을 생각해도 며느리 의도가 나쁜 쪽으로만 생각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며느리가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한다면서 문화센터에 다녀보시는 게 어떻냐고 말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조차 꺼림직해서 괜히 밖에 자주 나가게 해서 사고라도 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지 저는 분명 손녀가 걱정돼서 그리고 함께 살아온 며느리도 걱정돼서 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려고 했던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제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미움으로 변해갔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검색하는 사람치고 정말 좋은 의도로 혹은 아무 의도도 없이 그저 정보가 궁금해서 검색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제가 봐온 사람들 안에서는요. 게다가 때마침 며느리는 또 외국에서 요새 유명한 영양제라며 꼬불꼬불한 글씨만 잔뜩 쓰여진 알약통을 하나를 주며 아버님은 괜찮으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님 나이대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건강을 다 챙겨야 하거든요. 요즘 어지간한 외국은 다 이 영양제 챙겨 먹는다던데. 성분 보니까 좋아 보여서 저도 직구로 주문 좀 했어요. 하루에 3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 몸이 좋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는 그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꼬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집에서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며느리가 저에게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들은 전부 다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집에서 나야겠어서 예전이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살았겠지만 이미 저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멀리 살고 있는 둘째 딸에게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한 뒤 며칠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다행히 둘째 딸이 괜찮다고 편할 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덕분에 저는 바로 가겠다고 말하고 짐을 쌌고 며느리와 손녀가 모두 잠들었을 적 몰래 집을 나와 둘째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며칠만 있겠다니요? 라며 물었지만 차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새로 살 집을 고르려고 하는데 몸 잠시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연락을 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고서는 며느리가 정말 매일같이 전화했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버님, 저한테 화나신 거 있으세요? 건강히는 계시는 거죠? 걱정으로 가득 찬 문자였지만 저는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이 부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오해였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선 며느리와 이야기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싶었어요. 사연을 보내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며느리를 모르는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제가 오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의심할 만한 내용인지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제게는 가족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어릴 적 5살 때부터 만나서 친해졌었고, 친구와 저는 성격도 비슷하여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친구와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방황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네요. 저희 집은 원래부터 가난하고 돈도 없던 집이라 그렇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던 저에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거의 전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시장에 나가셔서 어떻게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희 집은 대문도 고장이 나 있었고 방문에 구멍이 나 있어 구멍 사이로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못 되었죠. 저의 그런 사정과 상관없이 제 친구는 항상 한결같이 저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구는 제가 힘든 걸 알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용돈 받은 걸로 간식을 사서 나눠준다든지 학교 준비물을 수업 시간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저에게 빌려준다든지 저를 못 산다고 놀리는 친구들에게 가서 저 대신 싸워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네가 왜 나 대신 싸우냐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너가 싸우면 놀리는 녀석들 말이 맞게 되는 거고 그럼 너가 쪽팔릴 테니까 내가 그냥 대신 싸운 거라고 하며 웃더군요. 그렇게 중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갑자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정말 엄청 당황했었죠. 장례식장에서 만난 저희 엄마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엄마의 눈에 숨겨진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다른 사람이랑 재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17살이 된 아들이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혼자서 살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더군요. 고등학교 앞에 구한 자취방은 제 몸 하나 누일 공간 겨우 있는 방이었습니다. 애들끼리 같이 가자던 매점 한번 갈 수도 없고 집에는 내야 할 공과금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학교를 마치고 제 집으로 놀러 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40만 원을 꺼내더니 제 두 손에 꼭 쥐어주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대체 이 돈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물으니 추석 때 오랜만에 오신 큰아버지가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주셨답니다. 이걸 그럼 너나 쓰지 왜 나를 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돈이 있어봐야 내 개인적인 용돈으로 쓰일 테지만 너한테 쓰이면 생활비 아니겠냐며 부담 같은 건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는 워낙 성격이 대쪽 같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 돈 안 빌려주기로 유명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100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게 되면 사이만 멀어지게 되고 정말 목숨이 달릴 정도로 급한 일이 아니고서야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똑부러지게 딱 자르던 그 친구가 저한테는 40만 원을 준 이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이 친구 보고 좀생이라는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죠. 그날 친구를 돌려보내고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친구는 저에게 음식이며 반찬이며 자기의 집에서 종종 들고 와 가져다 주었고 같이 아르바이트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의 인연도 시간도 같이 흘러서 저희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각자 결혼도 하게 되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회생활과 결혼으로 인해 집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자기 자신 이야기도 하고 매번 휴가 때마다 친구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여행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한다고 하면 회사 다니던 놈이 연차까지 갑자기 내면서 찾아와
저희 집 이사 준비까지 도와주던 저에게 누구보다 진짜 친형과 같은 그런 친구였죠. 제 아내가 수술을 한다고 병원비로 걱정하자 말도 없이 그동안 큰일 했을 때 빌려간 돈이라며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주고 갚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던 제 친구는 저는 그 이후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친구가 보자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겨우겨우 모아서 갚았지만 그 갚는 몇 달 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로 생색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갚던 날 뭘 갚으냐며 그동안 이 돈 갚는다고 연락도 없었냐고 돈은 다음부터 늦게 갚아도 되니까 친구끼리 얼굴 좀 보고 살자고 타박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머뭇거리며 힘들게 말을 꺼내더군요. 진짜 미안한데 2,0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요. 저 또한 아내 수술비로 돈을 다 쓰고 막 모으던 시기였고 저한테도 2,0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낸 게 처음이라 저는 제가 가진 돈과 모자른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두말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없어지더군요. 제가 보자고 해도 다음에라는 말만 하고 한동안은 답변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것들은 겨우 2,000만 원으로 평가하기에 너무나도 컸기에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구나. 돈 빌려주면 친구도 뭐도 없다는 말이 맞구나 했습니다. 2,000만 원을 잃은 아픔보다 겨우 2,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잃은 아픔이 더욱 컸습니다. 그렇게 친구와의 연락은 깜깜무소식 두절되었고 친구에 대한 생각도 잊혀질 무렵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잠시 얼굴 좀 볼 수 있냐는 말에 반갑게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5년 만에 본 친구 얼굴은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았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으니까 아프긴 무슨 요즘 피곤해서 그렇다며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고 이미 빌린 돈 입금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여태까지 뭐 했냐고 물으니 그냥 열심히 일했다고 말을 아끼길래 더 묻기도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고 또 보자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확인해 보니 돈이 글쎄 3,000만 원이나 넣어놨더군요. 다시 저는 그 친구한테 빌려줬던 계좌로 이자로 보낸 1,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친구의 얼굴도 안 좋으니 보약 지어 먹으라고 100만 원을 더 넣어서 보냈네요. 친구한테 문자로 돈 돌려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애들 만난 거 사주고 보약이나 좀 지어 먹으라고 문자를 보내놓으니 얼마 시간이 흐른 후 친구의 와이프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보고 안 돌려주셔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끝내 제 통장에 다시 1,100만 원을 돌려주더군요. 남편이 그 돈 갚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게 되면 남편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그동안 고마웠다네요 라고 하길래 저는 불길한 마음에 재수 씨한테 똑바로 말해보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친구의 아내는 그제서야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며 하는 말이 이 친구가 5년 전에 췌장암에 걸렸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손을 벌릴 데도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저라면 꼭 빌려줄 거라고 그래서 빌린 돈으로 수술하고 아픈 몸으로 쉬었다가 일했다고 하네요. 죽더라도 꼭 돈은 갚고 가야 나중에 하늘에서 저를 만나도 떳떳할 수 있다고 그놈 분명히 돈도 없었을 텐데 나한테 무리해서 돈 준 거 안다고 사람이라면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했다던 제 친구. 끝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해서 병까지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 모은 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친구 이제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더니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다고 하네요. 저를 만나던 날에도 아픈 걸 최대한 티 안 내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느라 병원에서 퇴원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나왔다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뛰어들어가 친구 병실에 들어갔더니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요. 왜 쓸데없는 걸 말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친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이 미련한 친구야, 힘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야지. 왜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어? 라고 말하니 어렸을 적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대신해서 싸웠을 때처럼 너털스럽게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말해서 뭐 하냐고 이렇게 죽상짓는 사람만 하나 더 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친구. 자기는 이미 살 만큼 다 살았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 이제 너한테 필요 없다며 이자까지 듬뿍 넣어서 갚았으니까 너 나중에 하늘나라 와도 돈 가지고 구박하지 말라 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또 한참을 오열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냐고.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우리 수십 년 우정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니까 친구가 창밖을 쳐다보며 민망하다고 너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볼 낯짝이 없더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던 그 친구. 3달이라는 짧은 기간이 남았다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3주도 못 지나서 임종 직전이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일하는 도중에 미친 듯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눈도 잘 뜨지 못하는 친구 옆에서 저는 친구의 손을 부여잡으며 친구야, 내 친구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라며 저는 같은 말만 반복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마음의 짐을 안 주려고 했는지 애써 저에게 웃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친구 사진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친구의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보니 제 슬픔보다 아빠를 잃은 슬픔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 생각했던 3천만 원을 뽑아서 익명으로 저의 이름을 쓰지 않고 흰 봉투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오늘따라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너털스럽게 웃는 친구의 얼굴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